좀 어려운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연구원 중에서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 있어요. 수일이와 수일이를 읽고서 그거를 아이들 문단별로 책의 몇 챕터 관련된 내용들을 줄줄이 분석한 게 있어. 그 사람 무슨 생물 교사인데 고등학교 생물 교사인데 그거를 애들 글의 문단이 책의 챕터가 한 20몇 챕터가 되어서 수일이 거기에 어느 부분인지를 다 표시해가지고 이 아이는 주로 어느 부분을 주로 많이 썼고 그리고 그 챕터별로 나름대로 키워드도 잡고 챕터가 아니라 애들 글의 키워드 잡아가지고 아주 엄청 분석해. 그래서 이제 어느 쪽으로 주로 많이 썼나 해서 어른하고 아이가 어떻게 다르고 옛날 애들하고 지금은 어떻게 다르고 막 이렇게까지 분석한 적이 있어. 엄청나게 했는데 보통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애들한테 좀 높은 애들 그럴 수 있어요. 챕터가 있거나 발단 전개가 있으면 네가 쓰는 글이 어디에 속한지를 봐라 그럴 수 있지. 아까 말한 대로 책을 순서대로 쓰잖아. 그러면 발단 전개도 있고 아니면 5단계로 나눠서 아이가 쓴 줄거리가 있잖아. 5단계로 있어가지고 이 문단이 줄거리에 처음 거야, 두 번째 거야, 세 번째 거를 애들 보고 찾으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많다 그럴 때 이게 맞네. 1과 5는 좀 적어야 되고 3, 4가 많은 게 좋은데 뭐 이 정도를 살짝 하는 거지 뭐. 그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 더 센 애는 처음부터 그 부분을 그 글쓰기 방법 내가 있는데 그는 한 달에 한 번 와서 글쓰기만 하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이제 줄거리를 5단계로 쓰라고 해가지고 그 대신에 디글리유를 3줄, 4줄 써라. 다가 2줄 길게 위기절정은 길게 써가지고 그쪽으로 주로 의문을 갖고 써봐라 이렇게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에 조금 더 세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일반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해볼만 할 거예요. 중요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애들이 장악해 하는 거, 그 분석. 그건 높은 반이나 좀 오래된 애들, 그러니까 독하면서 끊임없이 바꾸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나보고 누구는 하고 누구도 안 하고 뭐 이런데 애들이 쓰는 게 좀 타성에 젖은 것 같다.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는 것 같다. 그러면 계속 생각하는 거지. 쟤들한테 뭘 시킬까? 뭘 새롭게 시킬까? 뭐가 변화가 조금씩 돼야 되잖아. 근데 늘 바뀌는 것도 정신없지만 우리 집중력 기준으로 보면 애가 그전과 똑같은 형식으로 계속 쓸 때는 점점 집중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잖아. 늘 하던 거라서 특별한 요구 없으면 집중이 떨어진 상태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딴짓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기분에 쟤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힘이 안 들어가네? 모양은 나오지 모양이 아니라 딴 데도 처음 쓰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러면 쟤들한테 뭘 추가를 할까 이런데 이제 높은 만 애들 무조건 끌어올 수 없으니까 걔네 수준에 맞는 뭔가를 또 주가를 계속 궁리하다가 이제 이러저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없으면 고민 안 하지 뭐. 나오지도 않아.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만 열심히 하면 난 아무 생각 없이 난 딴짓하다가 근데 애들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그냥 좀 겉도는 것 같아. 왜 겉돌지? 저희들한테 좀 시켜야겠네. 뭘 추가를 시키지? 그러더니 막 짬 올려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하나 해봐라. 쓱 얘기하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좀 힘들거나 반발하면 뭐 다른 거 빼주고 그 대신 뭐 하나 빼줄게 그거 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시키는데 하여튼 독후감을 이 분석은 이제 선생들끼리 하는 건데 참 어려워요. 몇 번 하다가 실패해서 독후감 분과까지는 못했고 하여튼 그건 못했어. 4, 5력은 한때 열심히 해가지고 4, 5력은 자료집이 있을 정도로 연구원들이 열심히 쓴 게 있어요. 괜찮은 건데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분류를 엄청 많이 했어. 독후감은 거의 못했어. 내가 이거 쓴 게 거의 이거 쓰기 다예요. 이거 쓰고 이 자료 그래서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요새 이제 청소년 책 분과에서 약간 모양상 하는 거지 뭐. 청소년 책 분과로 이제 청소년 책 읽고 독후감 청소년 책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뭐 서너 편부터 시작해서 10편 정도 있으니까 그거를 분류해서 하는 거. 근데 아직 분석이 잘 안 된다고 보죠.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안 해야 되는데 참 안 되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러고. 쳐다보세요. 그때 그거는 애들 분석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내가 글 쓰는 거 형식이랑 좀 모양이 다르지. 애들 글 분석하고 그건 다른 거라서 초점 다른 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우리 애들 글 보는 거 우리 독학을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이 그야말로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뭐. 최대한 개입. 근데 문제는 다른 데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내가 내 아이들의 독학을 갖고서 뭘 얘기를 할 때 안 믿더라고 출판사에서. 그렇잖아. 선생님이 자기가 지도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네라는 걸 그 사람들 방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선생님이 가르쳤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선생들은 믿지를 않지. 선생님이 개입 안 했다는 걸 믿질 못하잖아. 그래서 그게 다 실패했어. 그래서 어떻게 따라 탈 거야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안 됐어요. 그림체가 운 좋게 책으로 나오는데 그 동화를 쓴 거는 책으로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나서 이게 제일 책으로 내고 싶은데 안 됐고 그림책 내준 사람은 최근에 출판사 그만뒀고 딴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요. 독학이 제일 어렵다.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면 앞으로 글 쓸 거잖아요. 글 써보면 알 거고요. 저는 아이들도 글 쓰는 게 뭔가 근거 있으신 게 좋으니까 독학이 제일 좋아요. 뭔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료를 만들면서 글을 쓰라고 하거든요. 생으로 쓰는 건 없고 다 자료 만들면서 쓰는 거니까 애들 글이건 뭐 설문조사건 인터뷰건 뭔가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글을 쓰는 버릇을 자꾸 들여야지 마치 수필 쓰는 것처럼 생으로 쓰는 거는 좀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쌓여간 다음에 쓰는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글 쓰는 건 대단히 어렵다는 걸 그렇죠. 여러분도 인정을 하는데 그걸 안 해. 애들 쓰는 걸 인정 안 해. 애들이 고쳐 쓰기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세 쪽 네 쪽 쓰고 지우라 그럴 때 애들 되게 열받거든요. 힘들게 썼는데 지우라 그럴 때 난 내가 쓴 걸 보여주지. 이거 몇 번 고친 줄 알아? 5번 고쳤어. 그럼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 그러던지. 경희쌤 반딧불이 받으시면서 애들 2명이나 수업을 이제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때 거랑 지금이랑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잘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런데 저희 양서를 일주를 보였어.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큰아이 거 몇 편도 봤고 둘째 아이 거는 이제 최근에 몇 편밖에 없으니까 큰아이 거 읽으면서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인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아이가 쓴 거랑의 독후감을 보면서 많이 괴리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안 읽고 어떻다 못했다 이렇게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거의 뭐 소장님한테 보내면서 그냥 맡기고 그냥 안 보고 있어서 이걸 봐야지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약간 고민이 되긴 해요. 보면 분명히 또 내 안에서 뭔가 막 일어날 것 같아서 사실은 안 보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 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남편의 그런 이야기들 내가 또 은연중에 나도 그럴 거다라는 걸 뭔가 풍기게 될 것 같아서 아이가 싫어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뭐 공개 수업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꼭 갔다 오면 말을 안 해야지라고 하는데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야 그거는 꼭 그렇게 했어야 되겠니? 말이 나오게 되니까 아이가 공개 수업 오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더라고요. 뭐 이제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다니고 있는데 첫째가 거기는 엄마들 활동이 되게 많아가지고 엄마들 참고 되게 많이 해요. 학교에서 뭐라 그러고 아이는 오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 그러면 엄마가 가는 대신에 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 단서를 들이밀면 아이가 그래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독후감을 지금 현재는
안 읽고 있고 분명히 읽으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런 방향으로 했어야지 뭐 여기서 주어들은 이런 이야기들로 은근히 내가 얘기할 것 같아서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중학교 가서부터는 하주가 글 쓰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학교는 혁신중학교라서 뭘 과제 같은 거 내달라 이게 과제 같은 게 보면 단답형이 아니라 서술형이나 이렇게 풀어서 써서 뭔가를 이렇게 제출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하주가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막 되게 힘들어하거나 막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깊게 막 힘들어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양식이나 뭐 이런 형식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어쨌든 간에 소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쓰기를 계속 쭉 하니까 계속 어쨌든 한 1년 정도 이제 뭐쭉 계속 쓰니까 자기가 잘 쓴다라는 이런 좀 약간의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자기가 이렇게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읽어보면 학교에서 어떤 걸 뭐 이렇게 뭐 써서 뭐 학급 일지 같은 거 이런 거 써서 내라고 할 때도 보면 둘째 글을 보면 자기 생각, 그 다음에 자기가 느낀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요소요소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양식이나 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써서 내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글을 쓰고 있네, 잘 표현하고 있네 이러고 있어서 저는 사실 아이 독후감 좋지 않지만 이렇게 조금씩 다른 글들을 보면서 아이가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하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다는 순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아예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엄마한테 그리고 이제 독후감 같은 거는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읽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안 보고 왜냐하면 말을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유진쌤 뭐 없었나? 유진쌤 뭐 하라고 그래요? 응? 유진쌤 뭐? 유진쌤, 지금 현재 지도하고 계시는 건가요? 애들? 아니? 아니죠? 네, 그냥 소장님한테 아이들 보내시는 건가?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 처음에는 독후감 이제 반딧불이 보고 조금 이제 놀라셨다 그러면서 이제 차이를 듣고 말게 됐는데 요새 좀 어떠신지? 저도 처음에 이제 반딧불이 책 읽고 나서 불편해가지고 아이한테 안 그래야지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좀 많이 개입을 하는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안 그러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된 거 자체는 제가 이제 청소년 분과에서 참여를 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자꾸 이제 많이 듣고 소장님이 이제 글을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지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어떤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아까 전에 이제 소장님이 아이들 글을 서로 뭔가 코멘트를 해주거나 비교하거나 이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글 쓰는 거에 대해 부담을 갖는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 또 한번 좀 놀랬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인 저도.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스키마 이 부모 교육을 받았을 때 제가 가장 좋았었던 부분은 사실은 사고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많이 깨진 거가 그림책을 읽고 그 그림책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을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답변을 돌릴 때였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이제 서로 수업 중간에 해봤었는데 아주 간단한 그림책을 가지고 용감한 아이린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어떤 상황 판단을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사실은 이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현실적으로 이제 그 동화를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동화 속의 판타지를 인정을 하고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다른 어떤 뭐 감동을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책을 독해를 하거나 이게 사고력에 해당하는 건지 독해력에 해당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때 그 상대방한테 뭐 어떤 코멘트나 얘기를 서로 나누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안에서 어떤 이제 충격이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언니를 좋아하는 언니여가지고 그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책을 저렇게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 정말 같은 책인데 나는 저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었는데 저렇게 이해를 하고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서로 뭔가 의문에 대해서 답을 친구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어떤 뭐 토론이라든지 어떤 형식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키마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그런 형식까지는 안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꾸만 이제 소장님께 그런 방식, 이제 제가 받았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제 아이도 뭔가 사고력이 커지지 않을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돌려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자기 생각을 더 이렇게 확고히 가지고 키워나가야지 될 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저 역시나 제 생각을 남들한테 얘기하는 것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받을까에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근데 스키마를 하면서 그런 것들 좀 다 인정받는 느낌 뭐 책을 읽는 형식이라든지 글을 쓰는 형식 자체가 다 인정받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즘 이렇게 제 목소리를 조금 더 내보려고 하는데 힘을 얻고 있어서 아이들 그 책 읽고 글 쓰는 것도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 독해책 끝부분에 보면 구조 스키마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구조 스키마가 유연한 사람은 소설과 비소설, 인문학과 자연과학 등을 이제 다르게 접근한다고 많은 이야기나 글들이 저마다 다른 형식과 논리를 갖고 있는데 각각에 맞게 읽어낸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책으로는 페이지 94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어떤 구조 스키마 자체가 인간관계에서 이제 뭐 남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제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니면은 제가 뭐 겪어내야 되는 현실, 아이의 뭐 학교 상황, 공교육이라든지 뭐 사교육이라든지 대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읽어낼 수 있는데 어떤 구조 스키마를 유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그 동화 그러니까 소설이죠. 소설을 읽고 외라는 그 형식으로 독해를 해 나가는 것 자체가 구조 스키마가 이제 유연해져서 나중에 비문학 쪽을 접근하게 될 때도 다른 그 접근법 소설과 그러니까 이제 문학과 비문학이 이제 접근 방법이 다르다면 그 다른 접근법으로 본인이 이제 유연하게 갈아탈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말이 너무 길고 두서가 없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질문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근데 소장님 지금 그 뒷부분 본인이 쓰신 거 좀 읽고 계셔갖고요.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어디지? 여기는 92 아니면 94점이야. 지난번 수업 때 말씀하셨었어요. 예, 너무 과하다고. 그거 말고 그 다음에 그 죄수의 딜레마로 얘기를 하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죄수 딜레마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 않지만 하여튼
이거를 게임 이론이라고 해서 아주 상당히 여러 군데서 얘기 많이 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근데 참 난 불편해요. 왜냐면 여기 나온 대로 죄수의 딜레마라는 그 조건 자체가 이거를 죄수가 아니라 이거를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학부모의 딜레마라든가 뭐 이렇게 버리면 확 이게 들어오는데 죄수니까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다는 전제가 들어가면서 그 배신하면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주 불편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려면 그 소설에서부터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소설이 구체적인 맥락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애들도 많이 그렇지만 아 이거는 일본이잖아 뭐 그렇게 하고 이건 옛날이잖아 그래 그렇죠? 그렇게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게 맥락이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의문을 갖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게 쌓이면 이런 비소설이나 이런 드러나지 않은 맥락도 끄집어내서 볼 수가 있죠. 제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거는 대치동 얘기잖아 그래요. 대치동에서 그 몇십만 원씩 이렇게 돈 주고 제가 공부 방법 쓸 때 중상층의 전략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상층은 심하게 말한 대로 강압적으로 시키고서 문제가 되면은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보내기도 하고 뭐 요즘 해외여행 쉽지만 아니면 약을 먹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자녀를. 왜냐면 평범하면 집안을 다 말아먹거든요. 다 말아먹지. 그 장길산 보면 그 2편인가 3편에 나와. 애가 띠래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지. 함정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있는 집안의 자녀는 뛰어나든가 멍청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멍청하면 밥 먹일 수 있거든요. 근데 중간쯤이면 사업 벌이고 뭐 일한다고 하면서 다 사기당해 가지고 다 아주 애매한 거거든요. 제가 한 사람도 뭐 강남에서 워낙 그 한 달에 걸쳐 한 사람이잖아. 워낙 빌딩도 많고 뭐도 많으니까. 근데 애들이 멍청해. 근데도 일을 벌린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주지. 왜 주겠어? 결국은 아버지가 갚을 걸 알고서 줘. 그래서 몇 년 지나면 또 몇십 걸 해먹어.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중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 애가 풍부해야지. 뛰어나는 건 좋지만 멍청하면 부모가 평생 걔를 끼고서 밥 먹여줘야 되잖아. 그건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중간층을 이렇게 강하게 애를 압박시켜서 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런 맥락이나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참 이런 얘기하면 야 그거 좀 너무 심하거나 비참하지 않아 그러는데 대치동 그쪽은 그렇게 좀 깔려 있는 거지. 강하게 압박을 내서 애들 키우는 거는 있어요. 저희 안 사람도 그래요. 엄청 강하게 시켜가지고 첫째는 외고 갔는데 둘째는 그 머리에서 그 꽈리 뭐가 터졌어. 뭐가 터져가지고 딱 포기해서 딱 포기하고 넌 그냥 보통으로 살아 그냥 딱 포기하더라. 그런 포기도 참 빨라요. 상처는 좀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을 통해서 많이 익숙해져야 돼요. 이것이 어떤 맥락과 어떤 전제를 갖고 있고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함의를 갖고 이런 걸 자꾸 익숙해져가지고 비소설에서도 그걸 보는 힘이 좀 길러져야 된다. 근데 그것이 우리 사고력에 나오는 것 제가 쓰는 맥락, 배경, 전제, 함의 이런 것들이 다 사고력에서 창의성, 사고 전개 방법이거든요. 그 맥락을 고려하라, 함의를 고려하라 이런 것들이 다 논의 전개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익숙해져서 비소설까지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유연한 거라고 보는 거. 그거 예를 듣기가 쉽진 않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 죄수의 딜레마도 편한 게 저번에 말한 그거죠. 그 구명조끼 있잖아요. 구명조끼를 갖고서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학생 중에서 거의 한 명도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약간 고려한다 이제 약간.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는 건 물어보지만 뭐 이러저러해서 엄마한테 주겠다 이 정도가 간신히 나오고 거의 대부분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물론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하고 다 가니까 거의 우리가 좀 상당히 획일화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오전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